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U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지난 수업에서 저희가 인벤토리와 HTTP바를 만들면서 잠깐 동안 살펴봤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UI 작업을 하면서 비주얼 UI인 이미지나 인터랙션 UI인 버튼을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아주 낯설게 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유니티의 UI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캔버스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씬 안의 UI는, 유니티 씬 안에서 사용하는 UI는 UI 전체 요소를 렌더링하는 역할을 하는 캔버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UI 요소에 대한 이벤트를 다룰 수 있는 이벤트 시스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 화면을 보면서 빈신에서 어떤 UI를 만들려고 할 때, 저는 버튼을 만들었지만 캔버스와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것을 한번 보았었죠. 그렇게 세팅이 되는 이유는 UI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 UI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UI를 하나의 캔버스 안에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HTTP바를 만들면서 했던 것처럼 UI의 구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룹핑해서 캔버스를 분리해서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UI들은 유니티 씬에서 보이는 하이어라키 순서대로 렌더링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질수록 상단에 그려지고 그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은 상위에 있는 나중에 그려진 UI가 보여지게 됩니다. 전체 UI를 이제 렌더링 해주는 역할을 하는 캔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이 렌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모드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가 있고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월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진 두 가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UI 기능, 그러니까 즉 어떤 화면 위에 얹어진 최종 렌더링 결과물 위에 올라간 화면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오버레이는 가장 최상위에 UI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카메라 설정은 내가 이 렌더를 그려주기 위한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그 카메라와 UI 사이의 거리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지금 밑에 이미지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 3D 오브젝트가 UI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월드 스페이스는 우리가 HT바를 만들 때 한번 이용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각도를 따라가게 만든다든지 혹은 캐릭터의 위치에 맞춰서 이동하는 그런 설정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니티 화면을 보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 그 위에 직접 사용하진 않을 거지만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로우 이미지라는 것도 올려 보았고요. 그 다음은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인풋 필드, 그리고 텍스트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버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센터 포지션에 생성이 되고 있어서 UI들이 지금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그려진 UI가 가장 최상단에 보이고 그 순서는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하이어라키 상에서 순서를 옮겨주게 되면요. 그것들이 즉각 반응이 돼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즉 가장 아래쪽에 있는 UI가 가장 최상단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캔버스가 두 개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캔버스를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하이어라키에서 우측 클릭한 다음에 UI 캔버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직접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캔버스를 아까 마찬가지로 캔버스를 넣고 구분을 위해서 색상을 잠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미지 타입들이 올라갔지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쪽에서는 색상을 다 블랙으로 변경시켜서 우선 차이점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캔버스의 위치를 고정시키면서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이 캔버스 자체에 솔트 오더를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캔버스가 생성될 때 이 값은 모두 기본값인 0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이 값은 마이너스 수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검정색 캔버스를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주면 소트 오더가 이 흰색이 더 상위가 되기 때문에 위치 하이어라키 순서와는 관계없이 흰색이 상단에 보이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유니티 화면을 보면서 렌더 모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렌더 모드라 하면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면 전체를 UI가 덮어버리는 형태인데요. 캔버스의 위치가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씬에 3D 오브젝트를 몇 가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캔버스를 잠시 3D 오브젝트 배치를 위해서 캔버스를 잠시 하이드 시켜 주었고요. 세 가지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두고 카메라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정면에서 찍으니까 좀 원근감, 데스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카메라를 조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세팅된 3D 오브젝트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세팅한 UI 캔버스를 활성화시켜주면요. 우리가 만들어준 3D 오브젝트 위쪽에 캔버스가 올라가는 것을,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여기 흰색 말고 다른 매테리얼을 지정해줘서 기본적으로 생기는 흰 색깔의 UI와 좀 차별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파란색으로 세 가지 모두 등록을 해주었고요. 자, 다시 렌더 모드로 돌아오면 게임이 재생 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디스플레이의 사이즈, 즉 우리가 지금 게임 뷰에서 이렇게 비율이나 혹은 정확한 이 수치를 세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게 되면요. 캔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정을 바꿀 때마다 이 설정에 맞게 이 캔버스 영역이 파란 점으로 이루어진 이 파란 점과 흰색 선으로 이루어진 이 캔버스 렌더 영역이 함께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옵션 렌더 모드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는 유니티의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을 전체를 감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도가 바뀌면 캔버스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 픽셀 퍼펙트 옵션이라 함은 UI의 한 단위가 화면의 1픽셀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모든 픽셀을 정확하게 내가 가진 색상을 보여주겠다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하면 색상이 좀 희미하게 보이거나 알파가 빠지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UI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요. UI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로, 세로 크기나 혹은 스케일 애니메이션 같은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걸쳐있는 픽셀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강조돼야 되고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 픽셀 퍼펙트 옵션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소트 오더는 아까 캔버스 두 개를 두고 봤을 때 설명을 드렸었죠. 수치가 높을수록 가장 최상단에 렌더됩니다. 곧 나중에 렌더된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 옵션을 조금 변경해서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로 바꿔보겠습니다. 옵션을 모드를 바꾸니까 아까와 같은 내용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렌더 카메라를 지정해주는 옵션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UI를 그려줄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씬 안에는 UI 캔버스가 여러 개 배치될 수 있듯이 카메라도 여러 개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버튼 눌러서 캔버스에 렌더 카메라 부분에 드래그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드래그 하기 전과 드래그 한 후의 차이점, 왼쪽 씬뷰에서 캔버스 영역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 영역이 축소되면서 이 카메라의 플러스 텀에 캔버스가 걸치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카메라의 이 속성들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죠? 아까 설정했던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는 이 디스플레이의 값에 영향을 받았다면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는 카메라의 설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플랜 디스턴스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새로 생성한 UI를 위한 카메라의 위치를 우리가 처음 만들어져 있었던 이 메인 카메라의 위치와 동일하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 버튼에서 카피 컴포넌트 해주시고 새롭게 만든 카메라 확인을 편하게 하려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카메라라고 해둘게요. 이곳에서 똑같은 메뉴 선택하고 Paste Component Value 해주시면 카메라 두 개가 동일한 위치에 세팅이 되는데요. 자, 캔버스에서 플랜 디스턴스가 100인데 지금 카메라와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수치로 한번 줄여볼게요. 플랜 디스턴스를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카메라의 플러스텀에서 앞부분에 UI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가운데 제가 세팅해 두었던 오브젝트들이 UI 쪽으로 감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서서히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가 커지다가 일정 영역에 가면 마치 오브젝트와 UI들이 3D 오브젝트와 UI들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카메라의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요. 카메라는 가장 대표적인 옵션으로는 프로젝션 방법을 지정해 줄 수 있는 퍼스펙티브와 오르소 그래픽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UI 카메라를 오르소 모드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요. 아까와는 또 다른 뷰가 이루어지게 되죠.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UI까지 오르소 모드, 약간 평면적인 모드로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옵션을 사용할 때는 3D 오브젝트를 이 카메라가 찍지 않도록 레이어 옵션을 많이 사용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UI 카메라에서 컬링 마스크, 찍어야 하는 마스크를 UI로 세팅을 해주시고 아까처럼 3D 오브젝트가 평평하게 보이지 않고요. 레이어 컬링 마스크로 설정되어 있는 UI 레이어만 이렇게 렌더링하게 됩니다. 네, 다시 캔버스 옵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팅 레이어 옵션이라는 것이 있고 아래쪽에 오더 인 레이어라는 또 유사한 이름의 옵션이 있는데요. 소팅 레이어라고 하면 이 2D 그래픽의 전체 렌더 순서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일반 레이어처럼 이렇게 add 레이어 해서 수가 가능하고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더 인 레이어는 이 소팅 레이어가 같은 레벨에서 또 렌더 순서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UI 구성이 되었을 때는 이런 레이어 설정을 잘 맞춰주셔서 어떤 것들이 더 앞에 보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다른 어떤 UI에 가려지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더 모드의 마지막 월드 모드는 우리가 한번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었죠. 여기서는 이벤트 카메라 부분 삭제를 해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에 제가 HP바를 생성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UI 자체가 게임 오브젝트처럼 취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월드 스페이스 모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캔버스의 크기 자체도 이런 디스플레이의 속성이나 혹은 카메라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로지 여기 캔버스에 있는 렉트 트랜스폼 값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마치 3D 더미 안에서 UI가 같이 포함된 느낌을 낼 수 있겠죠. 직접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UI 카메라를 삭제해 주고요. 저희가 이 또한 UI 형태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버스라는 것이 자동으로 생길 때는 렉트 트랜스폼, 일반 3D 오브젝트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폼과 동일한 UI만의 트랜스폼 체계에서 렉트 트랜스폼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캔버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여기 우측 인스펙터 상에서도 당연히 캔버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가 더 붙어 있죠, 자동으로. 바로 캔버스 스케일러와 그래픽 레이캐스터인데요. 캔버스 스케일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우선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모드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UI 스케일 모드를 또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이 상위의 렌더 모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달라집니다. 자, 클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를 놓고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컨스턴트 픽셀 사이즈는 UI의 요소나 위치 또는 크기가 화면상의 픽셀과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는 우리가 한 픽셀을 몇 스케일로 표시할 거냐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1을 기준으로 점점 확대 혹은 또 1보다 낮은 숫자가 되면 축소되는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속성 이름이 좀 긴데요. 화면을 좀 느려서 보면 레퍼런스 픽셀스 퍼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캔버스에서 기준이 되는 1단위당 여기 들어가야 되는 픽셀의 수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지금은 캔버스 유닛 1에 픽셀이 100개 들어간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스프라이트 이미지들 임포트할 때 상세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포트했던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찍어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프라이트 모드로 텍스처가 변경이 되면 아래쪽 옵션 중에 픽셀 퍼 유닛이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캔버스에 이미지를 하나 얹어두고 그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UI, 이미지, 그리고 물약 올려보겠습니다. 텍스처 임포트에서도 픽셀 퍼 유닛이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캔버스에서도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각각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UI의 한 단위가 동일하게 됩니다. 곧 스프라이트의 1픽셀이 유니티의 UI의 한 단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옵션을 조절해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활용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옵션으로는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라는 옵션인데요. 이 모드를 변경하자마자 지금 세팅된 기본 UI가 확실히 다르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UI를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레퍼런스, 기준으로 삼는 레졸루션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바일용 앱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 앱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핸드폰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비율의 핸드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준을 세팅해 두고 여러 가지 값을 조절해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사이즈에 보편적이지 않은 비율 혹은 사이즈의 기기에 대응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팅한 UI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설정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뷰 상단에 있는 해상도 지정 영역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800, 600, 4대3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또 이 800, 600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1024, 768 해상도의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24 대 768은 비율이 거의 같죠. 자, 그런데 이 영역과 비율이 굉장히 달라졌을 때, 예를 들면 16대 9, 16대 10의 디바이스가 세팅이 됐을 때 분명히 부족하거나 혹은 넘치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스크린 매치를 어느 기준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다음 옵션인데요. 매치 위드 올 하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일 때 가로 넓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확대하거나 줄이고요. 반대로 하이트가 되면 세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UI 사이즈를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값이 다르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크린 매치 모드에는 익스펜드가 있고 슈링크가 있는데요. 익스펜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캔버스 영역 자체를 확장시켜 버려서 레퍼런스 레졸루션에서 보이는 이미지보다 이 UI가 작아지지 않게 설정을 해주고 하는 값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점이 넘어가는 외부에 생기는 UI 부분은 아예 과감하게 잘라내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UI가 어떤 디자인 요소로서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면 시링크처럼 잘라내도 무방하겠지만 버튼 등의 이벤트를 받아야 할 때는 시링크로 설정했을 때 화면에서 이 버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잘 세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옵션은 Constant Physical Size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죠.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 포인트, 그리고 아래쪽 옵션은 파이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제 사이즈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유니티 내부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디폴트 값으로 좀 돌려놓고요. 그리고 마지막 캔버스에 있는 컴포넌트죠. 그래픽 레이캐스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자동으로 생겼던 이 이벤트 시스템을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벤트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레이캐스팅 기능입니다. 레이캐스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 마우스 인풋을 받았을 때 캐릭터가 이동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의 인터랙션을 주기 위해서 클릭을 할 때 다 레이캐스트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레이캐스트 기능은 사용자의 인풋이 오브젝트와 충돌이 되고 있는지 충돌 감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캔버스에 붙어있는 이 그래픽 레이캐스터에는 또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그노어 리버스 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인풋이 UI의 뒷면을 가리키게 된다면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뒷면을 클릭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디폴트로 켜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블로킹 오브젝트인데요. 블로킹 오브젝트는 2D, 3D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 레이캐스팅 기능을 막을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대체적으로는 넌 상태로 두고 어떠한 오브젝트도 블로킹하지 않는다는 옵션을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그 상단과 유사하게 어떤 레이어를 블로킹할 것인지 이런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부적으로 이 UI의 특성을 좀 살펴보기 전에요. 모든 UI, 지금 제가 6가지 타입의 UI 내용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쪽에 보면 캔버스 렌더러라는 것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죠. 캔버스 렌더러가 있어야만 이 캔버스 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로우 이미지 혹은 버튼이 렌더가 되기 때문에요.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없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리무브 컴포넌트를 하려고 해도 지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죠.